이번 시간에는 제20장에 해당하는 소득분배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교과서를 보시면요. 423페이지에 맨 먼저 해밍웨이가 했던 이야기가 나와있죠. 부자와 보통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일 뿐 하고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아마도 해밍웨이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졌다는 것, 그거를 가지고 사람의 인격의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와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치는 동일한 것이고, 단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학가로서의 해밍웨이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소득의 격차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차이 난다는 뜻이고,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의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뜻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 분배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현대 정부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소득 분배의 목표는 성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안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노동시장에서 결국 분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량이 거래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다가 적용시켜 보십시오.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이 만나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만나서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을 결정짓고 그 다음에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는 곳, 이것이 바로 노동에 대한 그런 이제 분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임금이라는 것 또는 노동자들의 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장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인적 자본, 보상 격차, 차별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특히 이 중에 차별에 대한 문제는 많은 그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4분의 3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득 분배라든지 소득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살펴보셨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번 장부터는 이와 같은 불평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이 측정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내용이 이번 장에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인데요. 4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번 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가격을 믿는 것이고 가격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믿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줄 마지막을 보시면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 공평성의 개념 중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의 요인을 바로 그냥 이야기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424페이지 맨 먼저 이제 살펴볼 내용은
424페이지 맨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맨 먼저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예요.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측정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불평등을 어떤 지수로 가지고 측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 교과서에는 간단한 하나의 예만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4가지 마른 목골의 질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빈곤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측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 계층 간 이동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이 4가지가 모두 소득 재분배 정책이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아주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하고 빈곤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물음이 같은 물음입니까? 다른 물음입니까? 다른 물음이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살아가려면 최소한 한 사람이 50만 원은 벌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죠. 2인 가족이고 이런 경우에 5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45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알고 이 사람은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빈곤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45만 원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등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소득이 하향 편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빈곤의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긴 있지만 소득의 불평등성 문제하고 빈곤의 문제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란 거죠. 항상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럼 측정의 문제, 이동의 문제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425페이지를 봐주시면 미국의 소득 분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어떤가 해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과서에 나오는 표 20-2를 한번 봐주시면요. 표 20-2를 봐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소득 점유 비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득 점유 비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5분의 1의 사람들이 소득의 얼마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한 5분의 1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위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그 다음 20%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 계층이 소득을 얼마를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아마 그려놨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1994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최하위 5분의 1이 4.2%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상위 5분의 1이 46.9%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일단 이 5개를 이야기했고 뒤에는 이제 최상위 5%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죠. 최상위 5%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하위 5분의 1의 소득을 상위 5분의 1의 소득으로 나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위 5분의 1의 소득이라는 것은 정의상 얼마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사회가 평등하다면 이게 거의 20% 가까워질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20% 가까워질 것이고 이것도 아마 거의 20% 가까워질 거예요. 사회가 거의 평등하다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를 D라고 부르고 이 값을 A, 이 값을 B라고 부른다면 A 나누기 B의 값은 아마도 1과 0 사이의 값이 될 것이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소득이 많아지는 세니까 평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를 보통
10분위 분배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평등한 국가, 그 다음에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평등한 국가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과서의 조절 방식은 이렇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하거나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거 하위 20%죠.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로 나누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로 나누는 방법을 더 많이 쓰고, 그럴 경우에는 완전 평등한 경우에 2의 값, 그 다음에 완전 불평등한 경우에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5분의 1씩 5분의 1씩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분의 1을 40%를 상위 5분의 1로 나누는 방식을 더 많이 쓴다 하는 내용이고,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등해진다 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25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표를 분석해 보시면 1994년은 4.2%, 그 다음에 46.9% 이렇게 돼 있죠. 4.2%, 상위 5분의 1이 46.9%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해 가지고 35년의 자료를 보면은 하위 5분의 1이 4.1%, 상위 5분의 1이 51.7%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년에 비해 가지고 94년은 상위 5분의 1의 소득 점유 비율은 줄어들었고, 하위 5분의 1의 점유 비율은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면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의 분배가 점차 공평해지다가 1970년대 이후에 약간 불평등해지는 경향이 보였다. 그래서 1935년과 지금을 비교하면은 약간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정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여성운동과 소득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는데요. 여성운동과 소득분배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논쟁의 거리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남녀평등이 진행된 것이 사회적인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시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정도로 직장에 있어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첫 번째 진출 자체가 활발해졌고, 그 다음에 진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가 상승했다고요. 보수가 상승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논쟁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경제 인구 중에 남성 그러한 경제 인구와 여성 경제 인구 간의 소득 격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성 경제 인구와 여성 경제 인구 간의 소득 격차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간 비교를 통해서는 사회 소득 재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가구 소득 측면에 봐서는, 가구 소득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 인력이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얻고 소득을 얻어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직업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저소득 중에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고소득층 주부인 경우가 많다고요. 고소득층 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고소득인데 어머니까지 일터에 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 고소득은 더 고소득이 되고 저소득은 뭐 별 차이가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과 저소득장의 격한 차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녀평등이 남녀 간 개인적인 구매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오히려 가구 소득은 더 크게 차이를 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7페이지에 이제 여성 인권 단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캡션을 보시면
남녀평등은 오히려 가구소득 측면에서는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남녀평등은 가구소득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가 나와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그런 분포를 살펴볼 때 상위에 속하고 상당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장률이고, 성장률 측면에서는 아직도 신화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두 번째가 소득 불평등 측면이에요.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기록적이겠습니까? 평등하다고 기록적이겠습니까? 상당히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봐주시면 하위 5분의 1을 비교할 때 브라질이나 멕시코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하위 5분의 1 소득자들은 7.4% 점유로 상당히 좋은 그런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4.7%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5분의 1을 볼 때도 42% 정도로요. 브라질의 67%, 멕시코의 55%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훨씬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은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소득 분배가 바람직하게 분포되어 있는 국가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측정돼야 될 것이 빈곤율이란 거예요. 빈곤율이란 건데, 빈곤율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소득 불평등을 설명할 때 10분위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10분위 지수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이 10분위 지수라는 것은 사실은 하위 5분의 1, 그 다음에 상위 5분의 1에 해당하는 정보만 쓰기 때문에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정보는 날아가 버린다고요.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5분의 3에 해당하는 정보도 사용하는 그런 지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지수가 이제 로렌츠 곡선이란 거하고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직관적인 그런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요. 자, 이쪽도 비율이고 이쪽도 비율이에요. 근데 이쪽은 인구 비율이고 이쪽은 소득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율들은 각각 다 누적 비율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에 여기 10% 돼 있다면 20%면 하위 10%란 거죠. 그럼 하위 10% 할 때하고 하위 20% 할 때, 하위 20%는 앞에 고려했던 하위 10%는 모두 다 포함되죠. 당연히 다 포함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누적 비율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럼 한번 보자는 거죠. 하위 20%가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리 많아봤자 20%겠죠. 하위니까요. 5분의 1보다 많을 수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상위, 이렇게 하위 100% 하면 전원이죠. 하위 100% 하면 전원이고, 그럼 전원이 가진 소득은 당연히 100%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점은 이 점이고 끝점은 이 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가장 평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아래쪽 10%가 10%, 그 다음 10%가 또 10% 이런 식으로 가지기 때문에 가장 평등한 경우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불평등한 경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사회의 모든 사람이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의 사회의 소득을 모두 가진 경우죠. 이런 경우가 가장 불평등하기 때문에 가장 불평등한 경우가 이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마 로렌츠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A라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국가가 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아마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그렸을 건데, 자, A와 B 중에 어느 국가가 더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도선이 가장 평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으로 생긴 형태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5도선에 가까운 A가 더 평등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로렌츠 곡선에 의한 평가 방식이에요. 로렌츠 곡선에 의한 평가 방식인데,
로렌츠 곡선에 의한 평가 방식의 단점은 A가 B보다 평등하다는 건 알죠. 근데 이게 0.3만큼 평등한지 아니면 0.4만큼 평등한지 2.7만큼 평등한지 이거는 밝혀줄 수 없다고요. 얼마만큼 평등한지를 숫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로렌츠 곡선상에서 평등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을 지니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지니계수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알파, 베타 이렇게 구성되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항상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일치하겠죠. 항상 일정할 것이고 이거분의 알파로 만약에 이 지수를 측정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로 측정한다면 이 비율은 어떻게 써요?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쪽이 되고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등한 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니계수를 정의한다면 이 지니계수는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정보를 버리지 않고 그 정보를 모두 사용해서 불평등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수로 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증적으로는 10분위 분배수 뿐만 아니라 10분위 분배율뿐만 아니라 이 지니계수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 지니계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측정은 빈곤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빈곤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428페이지 왼쪽에 칼럼 내용을 봐주십시오. 먼저 빈곤율이라는 것은 빈곤선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빈곤율이라는 것은 빈곤선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인데 빈곤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 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되는 그런 소득 수준입니다. 사회적으로 소득이 수준 이하인 가계는 절대 빈곤의 상태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하면 절대 빈곤이다. 이렇게 측정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이렇게 측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파버티 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일정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빈곤선이다. 35만 원이 빈곤선이다. 이렇게 껐을 때 그 이하 인구가 이제 빈곤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림 20-1을 봐주십시오. 428페이지 그림 20-1을 보시면 빈곤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빈곤선이라는 절대적 수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들이 비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절대 빈곤 인구의 비율이 미국의 경우 1960년의 경우에는 거의 20%를 넘었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1970년대 중반에 한 1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10%에서 15% 사이에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그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거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가 상당히 큰 영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429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밀물 때는 모든 배가 함께 물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득 재분배가 개선됐기 때문에 소득 분배 요인이 개선됐기 때문에 빈곤율이 줄어든 게 아니라 모든 배들이 동시에 이렇게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부 빈곤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객관식 문제 같은 거 보실 때 빈곤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보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빈곤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때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맨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은 빈곤이 인종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머리가 나쁘다든지 흑인과 히스패닉이 게으르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주어진 통계로 보니까 흑인, 히스패닉이 빈곤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빈곤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린이들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노령층 있는 경우가 이제 빈곤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빈곤이 가족 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성 가장의 경우에 빈곤층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가장인 경우에 일을 못해서 빈곤층에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주어진 통계를 보니까 그런 통계가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서 여성 가장
소수민족, 어린이는 상당히 빈민인 경우가 많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평등 정도 또는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자료 측정 또는 평가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 평가가 쉽지 않다는 내용인데, 자, 그럼 왜 평가가 쉽지 않은지, 불평등의 평가가 쉽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이 4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주의를 해주시죠.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 랭큐 교수 교과서 책에는 꽤나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현물 보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물 보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빈곤하냐 빈곤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만 가지고 평가한 거라고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만 가지고 평가했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때 이거 외에 어떤 그러한 혜택들을 받고 있냐면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푸드 스탬프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식료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현금 형태로 이렇게 지불되는 것을 in-kind transfer라고 그래가지고 현물 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된다면 어떻겠어요?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식품을 그렇게 보조받았기 때문에 상당 정도 빈곤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빈곤 가구의 수가 정부 통계 수치보다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하나 주의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빈곤율은 10% 근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 근방이고 10%보다 조금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13%라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 1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3%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3% 중에 10%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빈곤 가구가 10%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10%가 줄어든다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실 그럴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란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소득의 생애 주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득의 생애 주기의 정의를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43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일정한 소득 변화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일정한 소득 변화의 패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들 때까지 소득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 됐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릴 때는 거의 소득이 없겠죠. 어릴 때는 거의 소득이 없을 것이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또 소득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젊을 때는 상당히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가난한, 이제 어린 시절이 있고 나이 든 시절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있고 나이가 든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절하고 이 시절은 어떻게 빈곤한 그런 계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평균적인 소득을 따지자면 이 정도의 그런 평균 소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 기간하고 이 기간에도 빈곤한 사람으로 평가돼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빈곤층에 속하느냐 하는 내용은 연령에 따른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시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 생애를 걸친 평균소득의 측면에서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식은 평생소득의 분배를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0페이지에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에 대한 내용은 이 생애주기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가계의 소득을 보자면 항상소득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예상치 않았는데 들어오는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뭐 구두가 더 많이 팔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임시소득이 있는데 이 임시소득의 변동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임시소득의 변동이 큰 사람들은 상승소득은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달은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은 변호사들이 상당히 부자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변호사들은 1년 중에 2개월이나 3개월을 실제로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본다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 빈곤층으로 분류돼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보는 달에는 몇 억씩 이제 흑자를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이나 4번만 흑자를 보더라도 나머지 달이 계속 적자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이라 따질 때 다른 말로는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항상소득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해야 될 건데 현실의 그런 통계 자료는 임시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되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현물보조, 소득의 생애주기, 그 다음에 임시소득과 항상소득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의 이러한 그 불평등 정도 측정은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요. 자, 20-1-4에 보면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난한데 이 가난한 게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빈곤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일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부자라 하더라도 조금만 게을리하면 다시 빈곤층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소득 계층이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면 빈곤의 문제라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계층의 탈피가 어렵다면 흑인 아이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다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이와 같은 빈곤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431페이지에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심각하긴 하지만 소득 계층 간 이동이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으로 상승은 행운,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대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회에서 아무리 일해도 상위 계층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시적 빈곤 가구와 영구적 빈곤 가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빈곤 퇴치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집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대, 3대를 내려가면 아무리 백만장자더라 하더라도 다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빈곤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되는 문제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빈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평가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증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측정된 값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측정된 값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까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답이 공리주의, 점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맨 먼저 공리주의라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좋냐면 432페이지 칼럼을 봐주십시오. 왼쪽 칸을 봐주시면 정부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총소유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리주의란 이런 체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우생이란 사회 성원들의 소득의 합으로, 효용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효용의 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이제 벤 다음에 유명한 말 한마디로 다들 그렇게 표현이 되죠. 최대다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만족감을 돌려줘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는 효용이라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소득 분배에 있어서는 한계 효용의 체감이라는 가정하에 소득 재분배를 정당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 효용의 체감의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보는 거죠. 한 사회 소득의 합이 이만큼을 일정해요. 그 다음에 각각 이쪽 축을 들어가지고 이 축을 A의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 그 다음에 이쪽을, 죄송합니다. 이쪽을 B의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다음에 각각 이쪽을 B의 소득, 이쪽을 A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가정하에 두 사람의 한계 효용 함수는 둘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하행하겠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효용 함수가 별 차이가 없다면 아마 두 사람 효용 함수가 교차하는 이 점은 균등 분배점일 거예요. 균등 분배점일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 소득 평등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고소득층이 잃어버리는 효용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고소득층이 포기에 대한 효용의 크기는 기역, 니은 중에 니은 크기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지만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게 되는 만족도의 크기는 이 아래쪽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사회 소득 재분배가 기역 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소득 이제 사회 구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정당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컵에 떠가지고 이쪽 물을 이쪽에 퍼붓는다고 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흘릴 거라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가 있으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433페이지에 점진적 자유주의 바로 위쪽 줄을 보시면요. 그러나 항아리가 새고 있는 한 공리주의 정부는 완전 평등까지 지향하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완전 평등까지 지향하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자, 이까지 내용을 살펴주시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점진적 자유주의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롤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평등주의냐 무슨 자유주의냐 뭐 이런 거로 설명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평등한 그런 상황을 선택한다 이렇기 때문에 보통 점진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롤즈주의라고도 많이 부르죠. 첫 번째 내용이 공리주의였다면 두 번째 주장은 롤즈주의입니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두 번째 사상은 이제 롤즈주의다 해가지고 롤즈가 이야기했던 The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그 정치 철학의 고전의 교과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각 사회단체, 각 단체 정책은 평등해야 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규칙을 적용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점수를 줄 때 답안하고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시험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채점을 하고 주면 최소한 억울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롤즈는 다음과 같은 가상 실험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의 베일, 그 다음에 원초적 상태,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있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고 그 다음에 그냥 근로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벗어 던져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 무지의 베일, 알 수 없는 뒤로 가보자는 거죠. 무지의 베일 뒤로 가서 우리가 사회 지위를 차지하지 않은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원초적 상태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제도를 다시 만들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와 같은 실험을 한다면 사람들이 누가 자기가 극빈층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소득을 10만 원밖에 벌지 못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누가 이런 상황이 돼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절대 빈곤이나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 상황이 되는 이런 사회 계층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그런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합의를 하냐 하면 사람들은 최소 소득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자 이런 합의들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맥시민 크라이테리언이라 그래가지고 최소 극대화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 최빈민의 복지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식과 비슷한 형태로 써본다면 자 사회후생이라는 것은 UA, UB 뭐 이거 위에 쓰고 아래 쓰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작은 사람의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부의 목표는 이 최소 수혜자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것이 롤즈주의적인 그러한 사회후생함수예요. 롤즈주의적인 사회후생함수고 주의하실 건 롤즈주의 사회후생함수는 시험에 보면 객관식으로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UA, U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미니멈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45도 선상을 중심으로 이쪽은 아마 B가 큰 쪽일 거예요. B가 큰 쪽이죠. B가 크기 때문에 A의 값이 변화 없는 한 사회후생도 변화 없고요. 이쪽은 UA가 큰 쪽이기 때문에 B의 값이 변화 없는 한 사회후생이 변화 없어요. 그래서 롤즈주의적인 사회 무차별 곡선 또는 사회후생 함수는 이렇게 직각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급진적 자유주의라 그래가지고 노직과 같은 경제학자가 유명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노직은 뭐 꼭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자라고 보시는 내용이 더 바람직할 건데요. 노직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급진적 자유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자유주의는 사회 자체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무슨 권리로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를 다시 뒤집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선생님의 목표가 가장 점수가 낮은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것 그것만이 선생님의 목표냐 하면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무지의 대의를 쓰고 합의를 해서 꼴찌를 할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꼴찌 점수를 올려주자 이런 합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롤즈주의자처럼 어느 정도 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앙집권에 의한 배분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점수를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본 거를 이게 너무 분포가 크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학점 배분에 있어서의 경우에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이런 평가를 맨큐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서 이제 빈곤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빈곤 완화 정책 또는 사회 안전망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빈곤이라는 것을 왜 제거해야 하냐면 빈곤이 계속되면 노숙 생활이라든지 마약, 건강 문제 이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많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방식은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내용보다도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주의해 주십시오. 맨 먼저 최저임금제인데 최저임금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비용이 들어갈 게 없죠.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자 보십시오. 지금 임금 수준이 이 수준인데 자 이 수준을 최저임금제로 해준다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고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많이 주라 그러면 사람을 줄일 거라고요. 쓰는 사람을 줄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줄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조인데 이거는 이제 성인 소득원이 없는 가정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이 아프거나 이제
병든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소득 보조를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원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경우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의 자녀가 소득원이 없는 부모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미혼모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빈곤층 소득 지원액이 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오히려 나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양자 간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의심하는 그런 견해도 교과서에 약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특별히 다른 그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두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소득세라는 것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거두겠다 하는 거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세를 거두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보조금을 줘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최소 소득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세 체계 하에서 이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비효율성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체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37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것은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그런 소득세 제도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보조 같은 것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자, 이 현물 보조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을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 있고 물건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까 선물을 줄까 하면 돈을 더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마약 복용자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돈을 줘봤자 전부 다 그런 용도로 써버릴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는 현물 보조가 선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이 빈곤 해소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빈곤 해소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중적인 정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의욕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난하게 되더라도 또는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비판되는 내용으로서 이제 빈곤 문화라는 것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culture in poverty죠. 그래서 빈곤 내의 문화 또는 빈곤 자체의 문화라 그래가지고 culture of poverty라고 쓰기도 합니다. 빈곤 문화라 쓰는 것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빈곤 해소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는 데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보장정책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가난하니까 좀 먹고 살아라 하는 식으로 물질적 복지를 제공했다면, 최근의 경우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말고 워크페어, 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주라는 거죠. 일자리를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지 말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로 상황을 좀 개선시켜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빈곤의 측정, 그 다음에 빈곤 측정의 문제점, 빈곤에 대한 가치 판단, 그리고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소득 분배 문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행동 모형에 대한 내용을